네, 자, 9. 평형과 자유에너지 들어가겠습니다. 평형에 도달하면 델타 G가 제로이고 델타 H는 T 델타 S가 된다. 그랬는데 지금까지 했던 식을 잘 이해를 하셨으면 이게 굉장히 당연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평형에 도달했을 때는 델타 G가 0이다. 이게 왜 델타 G가 평형에서 0이냐. 이거를 제가 지금까지 설명해 드렸던 식 중에서 하나를 생각하셔가지고 이거를 당연하게 받아들이셔야 되는데, 델타 G는 델타 G0 더하기 RTLN Q라는 식이 가장 기본이 되는 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델타 G0는 마이너스 RTLN K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걸 합치면 결국 델타 G는 RTLN K분의 Q가 되죠. LN을 계산할 수 있으셔야 되겠죠. 이렇게 되는데 평형에서 델타 G가 0이라고 했어요. 평형에서는 Q와 K가 같을 때니까 같은 것분의 같은 거는 1이 되고 LN1은 0이니까 전체가 0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평형에서는 Q와 K가 같기 때문에 델타 G0가 델타 G가 0이다. 이제 아주 당연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평형에 도달했을 때 델타 H는 T 델타 S다. 이것도 아주 당연하죠. 델타 G가 0이기 때문에 자, 델타 G는 또 어떻게 쓸 수 있다고 그랬죠? 델타 H 마이너스 T 델타 S로 쓸 수가 있는데 평형에서는 델타 G가 제로이기 때문에 얘가 제로라는 말이죠. 그래서 델타 H 마이너스 T 델타 S가 제로이기 때문에 델타 H는 T 델타 S가 되고 여기까지만 했죠. 그래서 평형에서는 델타 G0가 제로이기 때문에 델타 H는 T 델타 S가 나온다.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 표준 상태에서 평형에 도달하면은 델타 G0가 0이 되는 거죠. 표준 상태만 써주면 되는 거죠. 표준 상태에서는 델타 G0가 0이다. 왜냐면은 표준 상태에서는 표준 상태라는 게 Q가 1일 때예요. Q가 1일 때를 표준 상태라고 하기 때문에 얘가 다 날아가는 거죠. LN1이 0이니까. 그때는 델타 G와 델타 G0가 같기 때문에 표준 상태에서 델타 G가 0이면 델타 G0도 0이 되는 거죠. 그럼 표준 상태에서는 델타 H0가 T 델타 S 제로가 되는 거겠죠. 표준 상태. 이렇게 다 표준 상태로 바꿔버리면. 그 다음에 정상 녹는 점에서 델타 G0는 0이고 델타 H FUS라는 말이 이제 녹는 점, 어는 점이란 말이죠. T 델타 S 포스 제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녹는 점에서 물이 뭐 액체에서 고체로 해도 되지만 고체에서 얼음에서 H2O 솔리드 얼음이 될 때 이때의 어떤 녹는 점에서 그러니까 둘 다 S죠. 얼음과 물을 왔다 갔다 평형 상태에서는 이게 왔다 갔다 공존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이 상태의 델타 H0가 0이 될 거고 가 아니라 델타 G0가 0이 될 거란 말이죠. 깁스 자유에너지가 0일 때가 평형 상태니까.
그러면은 델타 G0는 델타 H0 마이너스 T 델타 S0니까 이게 0일 때 평형에서 이게 0이니까 델타 H0는 T 델타 S0가 되는 거죠. 그래서 평형에서는 델타 G0가 0이다. 델타 H0가 T 델타 S0다. 그 정상 녹는 점은 뭐냐? 이때 온도가 정상 녹는 점이기 때문에 델타 S로 나눠버리면은 델타 S0분의 델타 H0가 녹는 점이 되겠죠. 끓는 점에서는 마찬가지로 델타 G0가 0이고 델타 S 끓는 점 배포분의 배포다. 이렇게 간단하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트호프식 넘어가서 10번에 반트호프식을 보시면 아까 설명해드린 거죠. 요 식을 얘가 또 뭐라 그랬어요? 마이너스 RTLN K라고 했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갖다고 놓고 정리를 한 게 반트호프식이라고 했죠. 그걸 이용해서 이제 그래프도 나타낼 수가 있는 거고 Y절편이 R분의 델타 S 제로가 되는 거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R분의 델타 H 제로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온도에 따른 K와 델타 G0의 변화라고 했어요. 자, 어떤 식이 있어요. A가 B가 되는 식이 있는데 여기서 자 이게 만약에 발열 반응이다. 이렇게 발열 반응이다 했을 때 온도를 올리면 열이 많아지는 거, 열도 이제 생성물로 본다면 열이 많아지는 거기 때문에 이 열을 줄이는 방향, 즉 역반응이 자발적으로 일어나겠죠. 흡열 반응, 발열 반응에서 온도 증가, 두 번째죠. 발열 반응에서 온도가 증가하면 K가 감소한다 이거죠. 왜? 역반응으로 이제 우세해지니까 K가 감소한다 이거죠. 이게 아주 간단하면서도 중요한 말인데 온도를 올리면 이 온도를 줄여주는 역방향 쪽으로 평형이 치우쳐지고 K가 감소한다 이거죠. 그런데 만약에 B를 올렸다. 얘를 올리든 역반응으로 평형이 치우쳐지는데 다른 게 있어요. 얘를 올렸을 때는 K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평형상수는 변하지 않는 거죠. 온도가 일정할 때는 다른 것들을 아무리 조작을 해봤자 K는 변하지 않는 거고 K는 오로지 평형상수는 오로지 온도에 의존한다. 온도가 변할 때만 변한다. 근데 발열 반응일 때는 온도를 높이면 K가 작아지는 거고 온도를 낮추면 K가 커지는 거죠. 흡열 반응일 때는 반대예요. 이게 만약에 흡열 반응이다. 마이너스를 쓰든지 여기다 플러스 300을 하든지 그러면 흡열 반응일 때는 온도를 올리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가 더 큰 마이너스가 되니까 이렇게 하면 헷갈리죠? 흡열 반응일 때는 여기다가 플러스 300을 이렇게 써주고 생각하는 게 편합니다. 온도를 올리면 얘를 없애주려고 정반응이 우세해지니까 K가 증가하게 되겠죠. 흡열 반응일 때는 온도를 올리면 K가 증가. 흡열 반응일 때 A를 올리면 K가 일정하죠. 온도 조작을 안 하면 K는 일정한 거예요. 하지만 A를 올리면 평형이 오른쪽으로 이제 우세해지겠죠. 그 다음에 무질서도의 증가분, 온도 증가했을 때 델타 G가 감소하면 자발성이 증가한다. 이거는 이제 이 K랑 흡열 반응, 발열 반응에서 K를 따질 때랑 요거랑 이제 별개로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델타 H0는 델타 G0는 델타 H0 마이너스 T 델타 S인데 얘로 이제 자발성을 또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이게 얘가 지금 플러스일 때라고 했죠. 세 번째 줄에 얘가 플러스일 때 온도를 올리면 이게 마이너스가 커지니까 이게 큰 마이너스가 돼서 정반응이 자발적이다. 자발성 증가 나와 있죠. 마지막 거. 이게
음수일 때 온도를 올리면 전체가 플러스가 커지니까 얘가 역반응이 자발적이다로 바뀌게 되겠죠. 그 다음에 반트호프식에서 이 평형상수 K를 압력으로만 바꿔버리면은 증발 엔탈피, 증기압을 이용한 증기 엔탈피를 구할 수 있다. 이 K를 P로 압력으로 바꾼 식이 바로 클라우지우스 클라페론 식이라는 거죠. 다 똑같습니다. 단지 K가 P로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그 그래프를 보시면은 지금 두 가지가 나타났는데 어떤 게 기울기가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죠. 기울기. 증발 엔탈피가 클수록 기울기가 큰 거죠. 그러면 기울기가 가파라지겠죠. R은 고정된 값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클수록 증발 엔탈피가 크고, 물 같은 게 이제 수소 결합을 하기 때문에 증발 엔탈피가 크죠. 그런 게 이제 기울기가 가파르게 나온다.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 속도와 평형 관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평형에서 정반응의 속도는 역반응의 속도와 같다고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평형에서는 정반응의 속도와 역반응의 속도가 같다. 당연한 말이죠. 그러니까 평형이죠. 근데 이걸 식으로 보자면은 왜 같으냐. 평형에서는 일단 K가 1이죠. K가 1이에요. 평형에서는. 이제 평형에서는 델타 G0, 표준 상태의 평형에서는 델타 G0가 0인데 이게 마이너스 RT, LN, K 값이 0이 나오려면 K가 1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평형에서는 K가 1인데 이제 이게 평형상수와 속도상수의 관계는 역반응의 속도상수분의 정반응의 속도상수가 평형상수란 말이에요. 그럼 평형에서 K가 1을 내면은 얘랑 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정반응의 속도상수, 역반응의 속도상수가 같을 때가 잘못 말했죠, 지금. 이 정반응의 속도상수, 역반응의 속도상수가 같을 때가 평형이 아니고 속도상수랑 상관없이 정반응의 속도, 역반응의 속도가 같을 때가 평형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정반응의 속도가 KA로 나타내고 이게 역반응의 속도가 만약에 같다고 치면은 평형상수는 어떻게 써요? A분의 B죠. 그럼 A분의 B는 K-1분의 K1이죠. 이게 결국에는 평형상수가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평형에서 정반응의 속도, 역반응의 속도는 같다. 아까 역반응의 속도상수와 정반응의 속도상수가 같다고 한 거는 잘못 말한 거죠. 정반응의 속도와 역반응의 속도가 같은 거죠. 정반응과 역반응이 모두 단일 단계 반응일 때는 K는 마이너스 1분의 K는 역반응의 속도상수분의 정반응의 속도상수이다 이거죠. 정반응과 역반응이 모두 단일 단계 반응일 때 해당하는 말이에요, 이게. 정반응과 역반응이 모두 단일 단계 반응일 때. 발열 반응일 때는 K가 왜 감소하느냐? 온도를 증가시켰을 때. 발열 반응일 때는 온도를 증가시키면 K가 왜 감소하느냐? 일단 그거 알고 있죠. 온도를 증가시키면 열이 많아지는 거니까 평형상수가 작아지는 거죠. 왼쪽으로 가면서. 근데 그게 왜 그러냐? 발열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A가 있고 발열 이렇게 에너지 상태가 낮아진 게 발열 반응이죠. 근데 온도를 증가시키면 이 속도 상수라는 게
이제 활성화 에너지의 비례를 하는데 활성화 에너지가 높은 애가 온도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는 요만큼인데 역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는 요만큼이란 말이죠, 지금. 그래서 온도를 같이 증가를 시켜주면은 정반응의 속도가 증가하는 비율보다 역반응의 속도 증가율이 크다는 거죠. 이 활성화 에너지가 클수록 온도를 가했을 때 더 민감하게 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온도를 딱 가했을 때 정반응의 속도 상수와 역반응의 속도 상수 중에 어떤 게 더 커지겠느냐. 역반응의 속도 상수가 더 커지는 거죠. 역반응의 활성화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평형상수는 정반응과 역반응이 모두 단일 단계일 때 역반응의 속도 상수분의 정반응의 속도 상수인데 온도를 가했을 때 역반응의 속도 상수가 훨씬 커지고 얘는 조금 커지니까 결국에는 이 전체 값이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발열 반응일 때 온도를 가하면 평형상수가 작아진다. 원리적으로는 이거죠. 활성화 에너지가 클수록 온도를 가했을 때 더 속도가 많이 증가한다. 그럼 흡열 반응일 때는 반대로 흡열 반응일 때는 온도를 가했어요. 흡열 반응이니까 여기가 열이 있는 거죠. 이렇게 열이. 온도를 가하면 평형상수가 커진다는 걸 알고 있는데 정반응의 속도 상수가 더 커지는 거죠. 이게 크니까. 역반응의 속도 상수는 이 활성 에너지가 작기 때문에 더 조금 증가하고 그래서 정반응이 더 많이 증가하고 역반응은 조금 증가하니까 평형상수가 커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평형과 연력학, 속도의 관계를 보면은 평형과 연력학에서는 반응식으로부터 바로 평형식을 유도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속도는 어떻다 그러죠? 속도식은 반응식을 가지고는 절대 속도식을 세울 수가 없고 실험 데이터가 문제에 반드시 나오기 때문에 그 실험 데이터를 바탕으로 농도가 2배가 됐을 때 속도가 2배가 되면은 1차, 농도가 2배가 됐을 때 속도가 4배가 되면 2차, 농도에 상관없으면 0차 이런 식으로 정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평형상수는 단위가 없고 속도상수는 단위가 있다고 했어요. 평형상수는 단위가 없지만 속도상수는 단위가 있다. 속도는 항상 몰퍼 세컨드로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전체가 몰퍼 세컨드가 되게 맞추는 거죠. 예를 들어서 V는 K, A, 3승 B다. 그럼 전체가 4승이니까 이게 M의 4승몰이 되는데 전체가 몰퍼 세크로 맞추려면은 K의 단위가 몰 마이너스 3 퍼 세크가 되는 거죠. 아니면은 M-3 M3승 곱하기 S분의 1이다 이렇게 되는. 그래야 곱했을 때 몰 퍼 세크가 나오니까 이 속도상수는 이 옆에 있는 것들에 따라서 항상 달라지는 거죠. 단위가. 평형의 위치에 영향을 주는 농도, 압력, 온도 등이 영향을 주는 거고 평형상수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오로지 온도밖에 없는 거죠. 평형상수는 오로지 온도에만 의존한다. 그런데 속도상수는 다르죠. 물론 온도에도 의존하지만 농도나 촉매에 의해서도 속도상수가 변할 수 있다고 했고 속도상수에 영향을 주는 거는 온도와 촉매라고 했고 속도에 영향을 주는 게 농도, 온도, 촉매가 될 수 있다고 했죠. 근데 반트호프식은 온도와 평형상수의 관계를 이용하여 반응 엔탈피를 구할 수 있는 식이고 반응 엔탈피의 절대값이 클수록 평형상수는 온도 변화에 민감하다 그랬죠. 그 다음에 속도 아레니우스식 온도와 속도 상수의 관계를 이용하여 활성 에너지를 구한다. 이게 반트호프식하고 아레니우스식하고 이제 닮아있기 때문에 이거를 한 가지만 공부하고 따로 이렇게 공부하면은 나중에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같이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같이 공부하는 게 좋죠. 반트호프식하고 아레니우스식을 다시 한번 써보면 이게 이제 따로따로 배울 때는 그나마 할만한데 이제 속도와 평형을 구분을 잘 하시지 않으면 굉장히 이게
헷갈릴 수 있는 소지가 많기 때문에 지금 다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속도, 평형. 여기서 나오는 식이 아레니우스 식이죠. 그 다음에 평형에서는 반트호프식하고 이거를 변형한 약간 비슷한 클라우지우스 클라페론 식이 있어요. 클라페이론인지 클라페론인지 식이 있죠. 그럼 속도식은 어디서 나왔느냐? K는 A 2의 마이너스 RT분의 2A. 이것도 좀 지났으니까 벌써 생각이 안 나실 분이 많겠지만 자, 이걸 지금 외운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속도상수 K는 A 곱하기 2의 마이너스 RT분의 2이다. 이걸 일단 써놓고 반트호프식은 어떻게 구한 거냐면은 델타 G0는 델타 H0 마이너스 T 델타 S인데 이게 또 델타 G0가 마이너스 RT ln K랑 같다 그랬죠. 그래서 델타 G0가 얘도 되고 얘도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갖다가 놓고 정리한 게 반트호프식이라고 했어요. 얘를 먼저 정리해보면은 양변에 ln을 붙이면 ln K는 ln A, ln E는 없어지고 마이너스 RT 2A다. 이런 식이 나온다고 그랬죠. 이게 아레니우스 식이 되는 거죠. 이거를 이제 이쁘게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냥 이대로 놔두셔도 되고.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정리하면 이게 반트호프식이 되는데 ln K는 마이너스 RT분의 델타 H0 더하기 R분의 델타 S다. 이게 반트호프식이라고 했죠. 얘랑 비교를 하기 위해서 좀 비슷하게 정리를 해보면은 마이너스 R분의 활성 에너지 T분의 1 더하기 lnA다. 얘도 T분의 1을 빼겠습니다. T분의 1. 그러면 Y절편, 아니 Y축, X축, 기울기. Y절편. Y축, X축, 기울기, Y절편.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비슷하게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문제에서 이 평형상수 어쩌고저쩌고 라지 K가 나올 때는 이 식을 쓰는 거고 속도상수 어쩌고저쩌고 스몰 K가 나올 때는 이 식을 써가지고 여기서는 두 개의 온도와 거기서의 이 속도상수를 알면은 활성화 에너지를 구할 수 있다고 했죠. 연립으로 했을 때 얘가 지워지기 때문에 두 점을 알면은 연립으로 활성화 에너지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는 이 온도와 평형상수 두 점을 알았을 때 표준 생성 엔탈피를 구할 수 있다 이거죠. 그 뒷장에 나온 그래프가 이제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걸로 그래프를 그렸을 때 그렇게 나온다는 말이죠. 이거는 앞에 내용을 다시 참고를 하시면은 다 나옵니다. 지금 몇 분 했죠? 자.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이제 전기화학에 대해서 전기화학을 들어가겠습니다. 전기화학에서는 일단 제목을 쓰고 전기화학. 전기화학은 많은 수험생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단원 중 하나이다. 그 이유는 화학연력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인데 전기화학은 화학연력학과 아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결국에는 전기화학이 어렵다, 화학연력학이 어렵다 하는 것은
결국에는 따지고 보면은 평형을 이해를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다 꼬이는 거죠, 나중에. 그래서 평형에 대한 개념, Q와 K와의 관계, 델타 G0와 델타 H0, 델타 S0 이런 관계들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화학도 어렵다 이거죠. 전기화학도 결국엔 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의 약간의 변형으로 이루어진 식이 이제 그 네른스트 식인데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려우면은 앞에 평형 단원을 다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평형이 완벽해지고 나서 이걸 하면은 다른 게 아니었구나 이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화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산화 환원 반응이 기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기화학, 전자의 이동이 일어나는 건데 전자의 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산화 환원 반응이죠. 산화라는 것은 전자를 잃는 거고 환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자를 얻는 건데 어떤 놈이 전자를 잃어서 다른 놈한테 전자를 줄 때 전기가 통하게 되어 있는 거죠. 결국에 전류의 흐름이라는 것은 전자의 흐름의 역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실제로 흐르는 것은 전자죠. 우리가 관념적으로는 전류가 흐른다고 착각을 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전자의 흐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자의 흐름이라는 게 결국 산화 환원 반응과 연결이 돼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전기화학을 들어가기 전에 산화 환원 반응에 대해서 먼저 배우는 거죠. 그래서 산화 환원이 뭔지 정의를 배우고 산화수 규칙에 대해서 배우고 그 다음에 볼타 전지에 대해서 배우고 표준 환원 전지에 대해서 배우고 산화제 환원제에 대해서 배우고 산화 환원 반응의 자발성 이게 결국 화학 연력학, 화학 평형에 관련된 거고 비표준 상태에서 기전력, 농도 전지, 전기 분해, 산화 환원 적정까지 배우면 다 배우는 건데 결국에는 적정도 그렇고 이제 앞에 나왔던 평형이나 산염기, 적정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다 녹아 있는 건데 일단 중요한 거는 평형까지의 공부가 확실히 돼 있어야지 이 단원을 공부할 준비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산화 환원 반응. 산화 환원 반응은 물질 간의 전자를 주고받는 반응이다. 그랬죠. 물의 생성 반응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는데 개수를 맞추면 이렇게 되죠. 자, H끼리 붙어 있을 때는 전자를 잃고 뺏기고 얻고 하는 게 없는 거죠. 똑같은 애들끼리 붙어 있기 때문에 전자를 땡길 수 있는 능력이 똑같아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 전자가 치우쳐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의 산화수가 0이 되는 거죠. 얘도 0, 얘도 0. O2도 마찬가지로 0, 0인데 H2O를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H가 델타 플러스고 O2가 델타 마이너스, 얘가 델타 플러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델타 마이너스, 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약간, 델타가 약간이라는 소리예요. 델타 마이너스, 약간 마이너스다. 그러면은 이 공유 전자 중에서 O 쪽으로 전자를 이렇게 전자 구름이 약간 O 쪽으로 치우쳐져 있다. 이쪽도 O 쪽으로 약간 이렇게 치우쳐져 있다. 그런 말이죠. 그럼 산화수는 이 전기음성도가 크기 때문에 O의 전기음성도가 크기 때문에 H와 공유된 전자를 많이 뺏을 수가 있는 건데 산화수는 완전히 공유 전자를 다 뺏어 갔다고 생각했을 때의 형식 전화. 완전히 뺏어갔을 때의 그 형식 전화를 산화수라고 하는 거죠. 완전히 뺏어갔을 때 마이너스 2가 돼요. 얘한테서 하나 뺏어오고 얘한테서 하나 뺏어오고 얘는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수소는 원래 0이었는데 전자를 뺏겨서 플러스가 됐기 때문에 얘는 전자를 잃었으니까 산화됐다. O는 원래 0이었는데 전자를 수소한테서 뺏어와서 마이너스가 됐죠. 마이너스가 됐으니까 전자를 얻은 게 되는 거고 환원됐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전자를 얻으면 환원, 전자를 주면 산화입니다. 전자는 환원제에서 산화제로 자발적으로 이동하면서 위치 에너지가 감소한다고 그랬는데 전자가 환원제에서 산화제로 이동하느냐? 전자가 이동할 때는 자, 얘는 산소를 환원시켰죠. 그럼 얘가 환원제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산화되는 애가 환원제죠. 산화 환원 반응을 항상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얘가 산화됐다는 소리는 얘는 환원됐다는 소리예요. 동시에 반응이 일어났을 때 한쪽이 산화되면 한쪽이 환원되죠. 그럼 산화된 애는 이름이 산화된 애는 산화제가 아니라 이름이 환원제예요. 왜? 자기가 산화되면서 얘가 환원되기 때문에 산화된 애는 환원제가 되는 거고 환원된 애는 얘를 산화시켰기 때문에 환원된 애는 산화제가 되는 거죠. 거기선 수소가 산화되기 때문에 얘는 환원제가 되는 거고 산소는 환원되기 때문에 산화제가 되는 거죠. 얘를 산화시키고 얘는 반대로 얘를 환원시킨다. 환원제, 산화제. 산화되면 환원제, 환원되면 산화제죠. 산화하는 반응은 산화 반반응과 환원 반반응의 합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반응식 아래 균형 맞추는 게 나오는데 반반응법. 산화되는 애를 먼저 쓰고 환원되는 애를 먼저 쓰고 전자의 개수를 맞춰서 더해버리면은 전체 반응식을 구할 수 있다 이거죠. 산화수법 또는 반반응법으로 산화하는 반응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 산화 환원 반응은 대체로 평형산소가 굉장히 큰 편이고 에너지 변화 또한 크다. 자, 반반응법으로 균형 맞추기 단계. 반응식을 두 개의 반반응으로 나눈다. 1번이에요. 첫 번째는 반응식이 이렇게 복잡하게 있을 때 두 개의 반반응식으로 나눌 수가 있는 거죠. 각각의 반반응의 균형을 맞춘다. 수소와 산소 2의 원소의 균형을 맞춘다. 물을 가하여 H2O의 균형을 맞추고 H 플러스를 가하여 H의 균형을 맞추고 전자를 가하여 전하의 균형을 맞추고 염기성 용액에서 진행되는 산화 반응의 경우 OH를 더하여 반반응. 이거는 D는 이제 나중에 생각해도 되는 거고 일단은 산성 조건이라고 생각하고 이 2번까지 ABC D인데 ED라고 써있죠. 이거 못하죠. ABC D번까지 그러니까 4번까지가 중요한 거고 이거는 지금 연습을 여러 번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아무리 읽어봐도 이거는 손으로 공부를 하는 거지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그래서 연습을 이제 자주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각각의 반응의 정수를 곱하여 전자수를 갖게 해서 더하는 거죠. 반응식에 전자가 나타나지 않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연습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지금 이제 문제를 나중에 풀 때 연습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기 문제가 없어요. 일단 그 연습을 하기 전에 우리가 산화수와 형식 전화와 산화수를 구분할 수가 있어야 돼요. 형식 전화와 산화수가 뭔지를 일단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 두 개를 깔끔하게 정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형식 전화라고 하는 것은 분자에서 원자들이 각각 이제 분자를 이루는데 공유 결합을 해가지고 분자를 이루잖아요. 거기서 그 공유 결합된 전자를 원자들끼리 가운데 놓고 공평하게 나눠 가졌다고 판단을 하고 전자의 어떤 넘침과 모자름을 따지는 게 형식 전화고, 산화수는 원자끼리 이렇게 결합을 해서 분자를 이뤘는데 한쪽에 전기음성도가 크다면 전자가 이쪽으로 살짝 치우쳐져 있을 텐데 살짝이 아니라 완전히 전기음성도가 큰 원자 쪽으로 완전히 가져갔다고, 완전히 얘가 뺏어갔다고 생각을 했을 때의 전자의 어떤 변화, 모자르고 과한 정도를 산화수라고 표현하라는 거죠. 말이 어려운데 연습을 해볼게요. 사실은 아주 간단합니다. 얘는 공유전자를 공유전자 공평히 나눔, 얘는 공유전자를 전기 음성도가 큰 원자가 다 가져감.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H2O가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있죠. 얘도 이렇게 있을 텐데 여기서의 형식전화와 산화수를 이제 따로따로 구해보면은 같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형식전화는 이 공유전자쌍을 공평하게 나눠 갖는다고 했죠. 그래서 이 H는 H와 O 사이에 있는 이 두 개의 전자를 공평하게 나눠 갖기 때문에 두 개니까 하나만 가져야 되겠죠. 두 개 중에 하나만 얘 거예요. 이쪽 H도 두 개 중에 하나만 얘 거죠. O도 여기 두 개 중에 하나, 여기 두 개 중에 하나. 여기 있는 거 원래 자기 거니까 자기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기의 어떤 파이를 이렇게 나눠 먹었어요. 그랬을 때 원래 자기 거에 대해서 원래 중성 상태의 자기 원자에 비해서 현재에 얼마가 있느냐를 뺀 게 형식전화죠. 뭐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수소는 원래 자기 게 하나 있어야 되는 애죠. 수소 원자는 원래 전자가 하나 있는 애죠.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 갖고 있는 게 몇 개예요? 한 개 갖고 있죠. 그럼 모자르고 넘치는 게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얘의 형식 전화는 0이 되는 거죠.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0이 되겠죠. 그럼 산소는 원래 자기 주변에 최외각 전자가 6개가 있는 애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기 때문에 부족함 없이 넘침 없이 0이 되는 거죠. 그럼 산화수를 따져보자. 산화수는 여기선 형식 전화는 전자를 공평히 나눠 가졌지만 산화수는 그게 아니라 그랬어요. 전기 음성도가 큰 깡패 녀석이 다 가져간다 그랬죠. 그래서 H랑 O랑 따졌을 때 O의 전기 음성도가 크기 때문에 다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수소는 다 뺏겨서 없는 거죠. 그럼 수소는 없는데 원래 하나 가져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없어요. 지금 상태 0을 빼는 거죠. 빵 없으니까 빵을 빼면은 1이 되죠. 그래서 플러스 1이다. 형식 전화가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즉 전자 하나를 뺏겼다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도 플러스 1이 되고 얘는 양쪽에서 전자 하나씩 뺏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2가 될 텐데 계산을 해보면 원래 6개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있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2. 산화수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형식전화랑 산화수는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간단하게 형식전화는 공유전자를 공평히 나눠 갖는 거고 산화수는 전기음성도가 큰 원자가 공유전자를 다 가져간다. 그거죠. 다른 걸로 다시 연습을 해보자면은
뭐 HCl이다. HCl 이렇게 공유전자가 있는데 공유전자쌍이 있는데 형식전화 공평히 나눠 갖는다고 했어요. 공평하게 하나씩 얘도 비공유전자쌍까지 그려주면은 이렇게 되고 이런 식으로 되겠죠. 예, 원래 하나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하나 있으니까 형식전화 0. 원래 7개 있어야 되는데 지금 7개 있으니까 형식전화 0. 여기서는 정겸성도가 CL이 크기 때문에 얘가 다 가져간다 그랬어요. 얘는 다 뺏겼어요. 원래 하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딴 게 있으니까 플러스 1. 원래 7개 있어야 되는데 지금 8개 있죠? 마이너스 1. 이게 형식전화와 산화수입니다. 자, 여기서 특이한 것은 형식전화 다 더하면은 원래 분자의 이온 가스가 나와야 돼요. 여기는 전체가 중성이기 때문에 다 더했을 때 중성이 나오는 거고, 산화수를 다 더했을 때 원래 전체 분자의 이온 가스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도 전체가 중성이기 때문에 전체 산화수를 더했을 때 0이 나오는 거고, 여기서도 전체 더했을 때 0이 나온다 이거죠. 지금 몇 시? 예. 그래서 형식전화의 산화수를 따지는 법을 설명드렸고, 그 다음 좀 쉬었다가 이제 산화하는 용어 정리를 좀 하고, 산화수 규칙. 그럼 산화수가 더 복잡해질 때는 어떤 규칙대로 산화수를 구하느냐에 대해서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볼타 전제 이렇게 순서대로 배우겠습니다.